그러니까 늙은도령 신현재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아베가 완전히 똥줄이 타는 것 같아요.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된 것 같고, 내년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까지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아베라는 그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됐다 하기에는 일본 사회가 너무 많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금의 아베를 총리로 해서 우경화하는 현상까지 갔는지를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일본이 제일 먼저 저거 한 거는 메이지 유신 때문에, 저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얘네들이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러시아를 최초로 패하게 시킨 나라하고 중국 전쟁하고도 청일 전쟁에서도 이기고 막 이랬잖아요. 이러면서 그 충격파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러시아에서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또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이 거기에도 관계가 되는 등 일본은 아주 세계적인 강국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의 그 엄청난 천재들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국가 민족성과 많은 노력 덕분에 일본은 잠깐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만 군국주의로 빠지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가면서 이제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이죠.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네들은 대동아 공영권을 구축해서 동양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지만, 결국 일본이 맨 꼭대기에서 천황을 맨 위에 올려놓고 꼭대기에서 짝짝짝 순서대로 개서제라 그래요. 순위대로 쭉 자기의 위치에 맞는 자리에 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일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맨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태양신 아미테라스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일본이 쫄딱 망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독일처럼 전쟁을 막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의 원래 입장은 일본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메가더가 이제 하도 닥질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게 안 됐는데, 걔네 메가더가 와가지고 제대로 한 거는 걔는 종교적으로 그 일본의 기독교를 퍼뜨리는 데에는 관심을 뒀지만 나머지는 거의 실패했어요. 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현대 일본의 역사 2권입니다. 1권은 따로 있고요. 1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체제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가는 길이고요. 요거는 진짜 현대로 들어온 얘기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현대 일본을 찾아서 이게 이제 일본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 이것도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권은 료마나 이런 애들을 통해서 개국하고 선진국으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하는 그 과정을 1권이고요. 2권에 가야지만 일본의 이제 현대의 발전과 퇴락이 이제 2권에 가야 나옵니다.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진 다음에는 완전히 개판이 돼서 그 노촌 시장 막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난리를 쳤던 거예요. 메가더를 중심으로서 이제 일본을 점령한 점령 당국이 들어왔죠. 그걸 SCAP라고 해요. 그래서 그 SCAP의 밑에 주로 그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단체로 만든 게 GHQ입니다. 그게 이제 점령 당국이에요. 일본 점령 당국인데, 얘네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일본의 군사 무기를 만드는 모든 공장을 해체해서요, 그것을 일본이 공격을 해서 피해를 준 나라에 배상금 쪽으로 다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초 산업들이나 그 전쟁 산업, 군수 산업, 제조업들이 이제 다 분해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치고 나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한 700만 명 가까이 되는
국민을 다시 이제 받아들여야 했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경험했던 것보다도 일본은 더 많은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한 250만 명 이상이 그렇게 해서 죽고, 그 다음에 두 지역은 원자폭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참상도 말도 못했거든요. 거기에다 기본적인 이제 그런 경제시설까지 다 뜯어서 넘겨주고 배상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나마 좋았는데 항상 메가더는 모든 일을 일관되게 못합니다. 그때부터 메가더가 일본의 여성들 배우들 그 다음에 일본이 실제로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미국의 점령 당국을 어떻게든지 주물러서 걔네들이 일본한테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데, 바꾸는데 역할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정부가요 아예 지금으로 말하면 매춘부들을 뽑아요. 근데 그 매춘부들이 원래 창녀나 외곽에 유곽에 있던 애가 아니라 고졸이나 대졸 나온 여학생 여성들 중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팔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게 이 책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미 점령군들한테 가서 몸을 팔면서 대신 일본에 좋게끔 바꾸는 일을 하는데, 그거를 나라가 하고 그게 좋다고 하는 일본 여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여성을 철저하게 상품처럼 한 최악의 국가였었어요. 그 바람에 그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 몸으로 희생하면서 미국 군정의 계획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물론 그거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일본이라는 힘이 너무 세던 시절에 써졌던 책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무 미 군정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거는 야사 형태로 주로 많이 나오고, 아무튼 이 책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는데 일본이 이렇게 되면서 천황은 상징적으로 두고 평화헌법 만들어서 군대를 못 갖게 하고 하면서 미국 군정부 당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평화헌법 초안을 만들어서 영원히 재무장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재벌들을 전범 기업들을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미쓰이입니다. 미쓰이는 그 당시 일본이 전쟁을 치를 때 전 세계로 물건을 수송할 때 그 모든 걸 담당을 해줬던 게 미쓰이예요. 일본에서 제일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쓰비시보다도 더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쓰비시인데, 미쓰비시는 현대 일본을 찾아서 여기에 주로 잘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의 군부하고 손잡고 걔가 배를 만들고 막 하는 거를 미쓰비시가 하면서, 미쓰비시가 이제 거대 기업이 돼요. 야스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와사키, 아사노 등등이 있고, 또 지금도 살아남아서 크게 하고 있는 게 또 스미토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미토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전범 중에서 가장 큰 거고,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브리지스톤 있죠. 그것도 아주 유명한 전범 기업 겁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브리지스톤이 걔가 교석이었어요. 아니요, 석교였어요, 이름이. 근데 브릿지가 다리 교자. 그래서 브릿지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스톤, 돌. 그래서 걔가 돌석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리지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전범의 이름을 감춘 그건데, 우리나라 이 골프 치고 이런 애들은 일본하고 싸우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지들이 이제 잘 살고 기업체에서 하고 하는 놈들이니까 이놈들이 막 쓴 거예요. 그래서 한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제일 잘 안 됐던 부분이 골프였었어요. 브리지스톤 쓰는 놈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하긴 아무튼 그렇게 전범들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대기업을 싸그리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전체의 1%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일본을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무한대 디플레이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정당국이 얼만큼 무능했냐면, 이 메가더 장군, 일본이 이제 해체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좀 막 압력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해라. 일본을 박살내더라도 일본이 아예 그냥 바닷속으로 침몰할 정도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일본 여성들이나 일본 애들이 막 하면서 메가더하고 그 점령 당국을 녹여서 친일 쪽으로 돌게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친일파 의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일본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을 아시아 방어선에 넣게 해요. 한국은 빼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을 파괴하는 쪽에서 일본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령 당국과 미국에 있는 일본 친일파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뭐 이러면서 일본이 이제 생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지만 그 점령 당국의 그 메가더의 점령 당국이 일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으로 계속된 거예요. 그 메가더도 자기가 거기서 성공해야지 자기가 미국 대통령까지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가더도 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지지하는 애들도 급해지고 막 그러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서 독일이 그 나치가 집권하게 됐을 때처럼 막 초인플레이션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망하기 직전으로 가니까 미국에서 급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이제 다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이 다지가 누구냐면은 디트로이트의 은행가인데 조지프 다지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 재정 고문으로 도쿄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제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막으라는 이제 특명이 주어지고 이제 얘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균형화하고 산업계에 대한 모든 정부 융자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는 그 세 가지 극약 처방을 해요. 긴축 정책을. 그래서 긴축 재정 정책을 단행하고 또 일본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 환율을 1달러에서 360엔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재설정합니다. 이거를 다지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지라인이라고 불리는 긴축 재정에서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긴축 재정 때문에 산업계가 돈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가나 뭐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급진전으로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듭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았지만 인전은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그 유지 못할 정도로 그 1년 사이에 디플레이션으로 빠져서요. 일본은 정말로 국가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만히 그 상태가 한 6개월만 더 갔으면 일본은 회생불능이 됐을 거예요.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일본을 살리게 됩니다. 일본이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전쟁을 치르려면 미군의 특별수요가 막 쇄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문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1951년에서 53년에 그 특수의 합계는요, 같은 기간 일본 총 수출의 거의 60%에 상당하는 약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51년도에 20억 달러예요. 지금으로 하면 곱하기 한 500은 해야 될 겁니다. 최소 하더라도 뭐 100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100을 해도 2천억 달러예요. 일본이 그 수출을 통해서, 그리고 총 수출의 거의 60%를 차지해서 일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환장하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35년 동안 그 식민지로 그렇게 탈취하고 쫓겨서 도망간 놈들이 그래서 망하는 게 당연했었는데 한국 전쟁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냐면 요시다 총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우신조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업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의 비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의 비 하면서 경박스럽게 노골적으로 축하를 했다가 49년부터 51년에 걸쳐서 일본의 수출은 거의 3배나 늘었고 생산도 약 70% 증가했다. 일본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살아납니다. 선진국에 진입하는 게 되고, 이렇게 일본이 살아나니까 미국도
그 일본과 광범위한 미일 상호 안보 보장 조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일 안보 조약을 조인하면서 일본까지만 포함시키는 거를 딱 해버리고 한국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면서 49년에 한국에서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한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고 떠난 겁니다. 군정을 떠났지만 일본을 그 군대를 지키는 미군은 그대로 주둔을 한 거예요. 국민들은 막 반대하고 미군이 저지른 짓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 국민은 반대했지만 끝내 살아남아서 오키나와로 옮겨서 군대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또 국방비를 안 써도 됐었어요. 물론 멀레 써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래도 본격적인 국방비를 안 써도 됐기 때문에 경제가 더 발달까지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동안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9.1%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성장이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그 1909 특수 기간 동안 그 20년을 일본은 고도성장기라고 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전두환 때까지 고도성장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만, 그런데 그 경제 성장의 성과는 도시와 농촌 사이, 남성과 여성 사이, 대규모 직장과 소규모 직장 사이에 불균등하게 배분되었다. 우리하고 똑같죠. 환경 파괴도 엄청났다. 일본도 그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미세먼지 많고 막 이런 기간을 일본은 더 오래 겪었어요. 대략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에 걸쳐 일본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산층 계급, 중간 계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총 인구가 다 중산층이라는 그 일본 1억 중류 사회 설이라는 게 나올 정도로 일본들은 그렇게 다 올라간 거예요. 뭐 빈부격차가 생겼지만 그래도 전쟁 겪었을 때 그때에 비하면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부터 73년까지 무려 23년간입니다. 무려 23년간 일본의 국민 총생산은 해마다 평균 10% 이상을 증가했어요. 박정희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그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만 그런 줄 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만은 더 성장했고요. 뭐 아시아용이라고 하는 홍콩 이런 데는 더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도 7.5%에서 9%대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본주의 황금기였기 때문에 다 성장을 했어요. 박정희만 잘한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나라는 그 와중에 제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돌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공장을 외국에다 갖다 주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제조업을 하는 박정희 시대 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산업의 역군들이 계속 후계를 길러서 후계자들이 계속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발전시켜 왔던 게 우리를 지금의 최고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나중에 금융으로 돌아가면서 다 망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독일이요, 가장 지진아였었어요. 우리처럼 지진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가 영미 체계를 했어요. 그거는 이 뉴 캐피탈리즘이라는 리처드 세넷이 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 비판에는 거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주 그 극자에 속하는, 그러니까 극자라기보다 좌파예요. 대단한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 포디즘, 그 다음에 포스트 포디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쪽 그 좌파의 경제사나 이쪽에서는 이 세넷이 대단히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상당한 지식도 갖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일본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 이유를 이 사람이 한 거는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도움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그리고 메가더가 제대로 했으면 일본은 이렇게 안 됐죠. 우리 밑에서 지금 막 벌벌벌 기고 있어야 될 때인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요번에 한일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아무튼 평균 22% 이상을 달성했으니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1955년에서 73년까지는 22%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집권했을 때가 61년부터니까 그 기간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2배 이상을 일본은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 전후의 성공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그러면 도대체 뭐였느냐? 한국전쟁 말고 그게 뭐냐? 국제 환경이 이상할 정도로 일본에 유리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일전쟁에서 우리가 쉽게 일본을 이긴 이유가 뭐였냐면요, 일본이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가면서 기반을 딱딱딱딱 닦아가면서 올라가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요, 기반을 역설계하는 식으로 물건을 사다 다 분해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응용공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기술이나 기초과학 없이 만들어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제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기술을 축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제일 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조업에서. 그런데 요즘에 공대를 너무 많이 안 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우리가 계속 잘 살려면 공대 출신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쪽이 훨씬 더 정보통신 쪽보다 훨씬 더 미래가 밝다고 봐요.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달해도요, 제조업에서 실질적인 제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가상세계가 생기고 뭐가 생겨도요, 그 가상세계를 즐길 수 있는 물품들, 제품들, 여러가지 그 접속기, 기계들은 다 제조업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니 세탁기니 이런 건 영원히 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우리나라가 강해질수록 우리나라한테 더 몰릴 거고, 거기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까지 더해지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젊은이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기는 이렇게 유리했다는 점인데, 거래량이요 20년 동안 3배 이상을 증가했어요. 그게 원래 케인즈주의의 그 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일본은 그런 사이에 공업화를 했고 기술을 되게 싸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진 기술의 라이센스 협정 체결을 할 수 있었어. 세계 경제에서 비교적 싼 값에 선진 기술의 라이센싱을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신기술을 일본은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발전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신기술 도입은 이상할 정도로 용이했을 뿐더러 그것에 의해서 생산성이 급속하고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국제적인 요인도 일본한테 유리했어요. 미군이 계속 일본에 주둔한 것, 그 다음에 일본의 평화헌법 때문에 재군비가 안 되는 것, 그래서 군사 지출비에 많은 돈을 썼으면 경제 성장에 못 썼을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가장 컸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49년부터 70년까지 일본에 유리했던 엔달러 환율이 일종의 일본한테 모든 기업들한테 수출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러한 모든 유리한 조건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책들이 그 당시에는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책들이 안 나왔으니까 도요타, 니슨, 이스즈, 도요도코, 마스다의 전신이라 그래요. 미쓰비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전체 너라는 거는 혼다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저스트 인 타임으로 포스트 포디즘을 능가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하게 유연하게 바뀌어요, 일본이. 노동 유연성을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실현하는 회사는 도요타입니다.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전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다른 데는 고지식하게 만든 거예요. 재고 쌓아놓고. 그리고 한꺼번에 주문 들어오면 팔고 그랬는데, 일본은 재고를 거의 안 남기고 그때 필요에 맞게 라인을 막 바꿔가지고 저스트 인 타임 필요가 있을 때 그 시간 안에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고베 대지진을 하면서 일본의 저스트 인 타임이 재고 없이 가는 게, 이게 한번 지진이 나서 라인이 파괴되니까 일본이 완전히 폭망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저스트 인 타임을 해도 어느 정도 재고를 갖는 거는요 바뀌었지만, 아무튼 일본이 그런 식으로 성공해. 그 다음에 자민당, 일본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차관회의가 사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민당은 좀 허상이에요. 걔네들이 다 결정합니다. 요즘은 일본 회의가 다 결정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본은 그런 3단 체제, 그 다음에 수출은 그 상사가 하는 체제, 이런 게 되면서 일본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본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소니까지 나오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런 운에 의해서, 그런데 뭐 나중에 보면은 일본이요 뭐 무슨 카페가 많이 생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뭐하고 뭐 이런 사진들 나오면서 일본이 개판이 돼요. 막 여정업을 구하는데 막 뭐 수만 명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사실상의 그 성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일본은 여성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망가뜨려요. 그 여성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여성들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도시에는 남성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 남성 노동자들의 성적 욕망을 풀 수 있는 걸 해주기 위해서 일본 사업 자체가 이런 성산업이 이렇게 해서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일본까지 성산업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그것만으로 성공했느냐? 좀 더 기술적에서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제 세넷이 뉴 캐피탈리즘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본의 장인 정신이라고, 모든 걸 하나를 만들면 끝까지 새롭게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일본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게, 지금도 일본의 가업을 계승하고 하는 게 그거입니다. 그것이 일본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그 전 세계를 그 장인 정신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지, 그 유리함에 이어서 또 하나가 뭐가 생겼냐면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포스트 포디즘으로 가면서 그 중국으로 모든 공장을 다 옮기고 싼 돈으로 만들어서 다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비싸게 팔아먹고, 자기 나라한테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그리고 미국이 그 아이디어 산업으로 돌아서요. 그렇게 되는 그 시점에 포스트 포디즘 할 때, 그래서 생산 시설을 싼 나라의 환경 파괴가 가능하고, 독재자로부터 모든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다 옮겨가면서, 국내는 아이디어 산업으로 돌아가면서 금융, 법률, 보험, 영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마케팅, 광고, 컴퓨터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전문화된 특정 서비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돕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이 그렇게 해서 약해지기 시작해요.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무한대로 무너져서 형편없어진 게 이렇게 포스트 포디즘을 하는 60년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미국은 GM이니 G인이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들어가면서 노조도 파괴시키고, 가뜩이나 노조가 형편없는 미국이, 그 다음에 노동력을 비정규직하고, 그러다 보면서 원만하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뿌리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하고 반대였던 거예요. 여전히 그 연공 소요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개인의 생산 능력을 높여서 기술성을 높이고, 그 장인 정신이나 히코모리인가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그 제조업이 약해지고 갖다 파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이니 이런 걸 중시했잖아요. 그 잡스가 디자인에 그렇게 미쳐서 아이팟이 성공했듯이 디자인이나 이런 걸 중시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이유가 뭐냐, 차나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망가져서 빨리 팔아먹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또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판매 방법, 그게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방법을 쓰고, 소니도, 아니 지금의 소니도, 그러니까 애플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 같은 것도 1년마다 만들어서 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 1년만 쓰면 디자인이 후져 보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한두 개 넣어서 새로운 거를 딱 디자인 바꿔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 고장 나게끔 만들어요. 한 2년 정도만 쓰면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빨리 해서 돈을 빼먹고 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케인즈주의로 돼서 중산층이 점점 전 세계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황금주의 시대였고, 그 일회성 평등 사건에 의해서 평등이 중시됐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다 잘 사는 쪽으로 조금씩 다 올라갔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돈을 계속 빼먹을 수 있었어요. 빼먹는 방법이 그렇게 빨리 망가지게 하는, 그리고 디자인을 바꿔서 조금만 바꿔서 새로운 기능 한두 개만 더 넣어서 또 새로운 제품이라고 팔아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전법이었었어요. 독일도 당시에는 그거에 따라갔어요. 물론 자체적인 기술력은 독일은 계속 쌓아왔지만, 그런데 일본이 그거를 역으로 들어간 게 소니니 뭐는 이런 작품이, 이런 회사들이 제품을 딱 만들었을 때 한 번 만들면 싼데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요. 제품이 일단. 근데 만들어지면 안 망가집니다. 10년, 20년이 가도 안 망가지고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서 또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상품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 그 나머지 제조업들은 금융업 뭐 이런 거 순식간에 돈 되는 거, 탈산업사회의 도래를 쓴 다니엘 벨의 그런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저런 잘못된 판단, 제3의 길의 잘못된 판단들, 그러니까 인류를 망친 그 신좌파나 이 신중간 부류, 그 다음에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들이 다 허구라는 게 증명이 되는 그 기간을 거치면서 기술력들이 그런 데는 다 떨어진 거예요. 대신 일본은 반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거예요. 일본이요. 그래서 이 소니, 나 소니야라는 그런 건방진 모토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거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좋고 싸고 오래가고 디자인까지도 좋은 일본 제품을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 80 몇 년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계 1위 기업, 1위 나라가 됩니다. 물가 대비 GDP를 따져보면 사실상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일본에 박살이 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전 세계가 모여서 일본 죽이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그 85년에 했던 프라자 합의예요. 미국이 일본한테 점령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책도 쓰고 논문 발표하고 매일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미국이 일본한테 다 먹힌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팔리듯이 뭐 무슨 센터 팔리듯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본이 넘쳐나는 돈으로 미국의 국부적 상징적인 것들을 막 사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나서 일본한테 강제로 이제 환율을 확 바꾸게 해버려요. 근데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도 다 참가합니다. 미국이 끌어들여서. 그래가지고 일본이 경쟁력이 갑자기 떨어져요. 환율이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흔히 말하면 물건값이 4배인가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내 시장 오픈하라 그러는데 일본 애들은 외국 거 잘 안 씁니다. 자기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개방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완전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연공서열이 깨지고, 그 다음에 막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비정규직들이 양산이 되고, 조직이 유연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완전히 그 장인 정신이 무너지면서 일본이 그때부터 폭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또한 일본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땅값 막 이런 거는 오르면서 금융으로 돌고 이러면서 일본의 금리가 그 외국의 저것 때문에 점점 떨어서 거의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땅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기업들이 그때부터는 기술 개발을 안 하고 돈을 맨날 꿔서 그 돈으로 돈놀이하고 부동산 사고 막 이 짓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경제 위기의 역사, 광기 패닉 붕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폴 크루그만이 한 불황의 경제학에도 그렇게 나와요. 물론 그 일본의 디플레이션의 진실이나 일본 사람이 쓴 일본의 몰락에 관한 책들은 조금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만 아무튼 일본이 그렇게 해서 폭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97년에 그렇게 기술 개발을 않고 돈만 하다가
97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에다가 소련의 러시아 루블화까지 박살이 나면서 일본이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놨거든요. 일본도 완전히 폭락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일본 회의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까지 왔는데 요거는 다음 해 때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로 하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해서 성장했다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망하고 있는데 아베가 그렇게 망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모든 것이 무너진 거고 아베는 더욱더 거기서 일본이 제대로 살아나는 쪽으로 안 가고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지 해보고 자기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군대 무장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이 발전한 게 무장을 안 해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무장하고 막 거기다 돈 벌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독재를 하고 언론을 막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했듯이 권위주의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패망의 길을 지금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해하려면 요게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밥 먹고 노트북 사오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해서 추가로 그 설명을 이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의 일본이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진짜로 일본이 파산 선언에 들어갈지도 모를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회의와 코로나19를 묶어서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